그죠? 첫 번째 페이지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우리 운동량,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 테스트 봤는데 움직이는 물체가 운동하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운동 반성의 크기를 MV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부를 거야. 그 중에서 운동량은 방향 갖는 벡터라서 벡터 누프 계산 제대로 했는지 확인. 이거. 근데 가다가 물체의 속도가 바뀌면 운동량은 달라져. 그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는 FT로도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거 충격량이라고 해. 그래서 물체가 충돌할 때요, 받은 힘 때문에 운동량은 변하는 거래. 이때 힘의 방향이 충격량 방향이자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 방향과 같아 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나중 운동량은 사실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운동량의 변화량을 더해서 구하는 거야. 이런 얘기 했었어. 그러면서 너네 충격량 나타내는 그래프는 FT로 그리면 돼. 그랬을 때 그 사이의 면적이 충격량이자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야. 시간이 길어질수록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줄어들어서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어.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우리 운동량도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운동량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맨 처음에 운동량이 2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운동량의 크기가 8 됐다고 쳐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됐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세로 높이 변화가 운동량의 변화량이자 충격량의 크기야. 그거를 시간으로 나누니까 이 기울기는 힘이야. 그치? 그리고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질량에다 속도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운동량 값들을 질량으로 다 나눠버리면 시간 속도 그래프의 형태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면적은 간거리이고요. 기울기를 가속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맞아. 이런 얘기 했어. 그 다음에 충돌하는 과정에서요, 서로 다른 두 물질이 이렇게 가다가 부딪혀. 앞에 가는 애는 천천히, 뒤에 가는 애는 빠르게 오면 무조건 충돌하겠네. 그랬을 때 A라는 물질하고요, B라는 물질은 충돌에 의해서 운동량은 변하는데 그 변화시킬 때 작용한 힘의 크기도 양쪽이 똑같고요. 힘을 주고받는 시간도 똑같기 때문에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의 크기는 언제나 같아야 돼.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무조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면 우리는 충돌 전 두 물체의 운동량과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은 무조건 같아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이걸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 여기까지를 머릿속에 넣고 수업 문제를 푸셨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질문 있을까요? 이거는 왜 틀렸는지 다 확인했어? 괜찮아? 자, 문제는 거기 9번 문제는 그 밑에 있는 그래프 보고 9번, 10번, 11번 이거 푸시는 거였거든요. 자, 9번부터 16번까지 중에서 제가 할 거예요. 16번 또 6번? 아, 9번. 16번하고 9번이요. 자, 9번은 앞에 있는 그래프 같이 보셔야 되는데 8주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앞에 있는 그래프 보면 첫 번째 줄에 물체는 정지되어 있었어. 그랬어요.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체의 처음 운동량은 없어요. 이런 뜻이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인 줄 알아야 8초일 때 나중 운동량 알 수 있는데요. 그 밑에 있는 그래프 보면 힘 시간 그래프요.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이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8초 동안의 면적 구하셔야 돼요. 8초 동안의 면적을 보시면 40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8초 동안에 운동량의 변화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은 40이어야 되네. 이런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시연아?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에요. 16번 문제 별표 좀 치시면 이 문제는 작용 반작용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운동량 충격량에서도 나오는 같은 문제예요. 자, 우리는 작용 반작용은 얼음판에서 두 사람이 손바닥 밀기 한 건데 여기서는 우주에서 밀어요. 똑같습니다. 마찰이 없으니까.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손바닥을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손바닥을 서로 미는데요. 이때 우주 공간이 마찰이 없는 곳에서 미는 거예요. 그럼 이때 A가 B를 미는 힘이 셀까? B가 A를 미는 힘이 셀까? 누가 더 세니? 같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방향만 반대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서로 두 사람이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언제나 작용 반작용이니까 같은 크기의 힘을 같은 시간 동안에 주기 때문에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은 둘이 무조건 같아야 된다. 단지 방향이 반대인 것 뿐이다. 그러니까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처음 운동량은 둘 다 0인데 됐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도 같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A와 B의 나중 운동량이 같아야 되는 상태. A의 나중 운동량이랑 B의 나중 운동량이 얘네들은 같아야 되는구나. 처음 운동량이 같았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거 찾아볼게요. 기억.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다. 맞습니다. FT가 같으니까.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으니 방향은 보지 말아야죠. 같다라고 하시는 거 맞아요. 두 번째, A,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합은요. 만약에 꼬맹아 B가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이 10이라면 A는 마이너스 10이야. 맞아? 그러면 이 둘을 합하면 얼마야? 0이야. 그 얘기한 거야. 됐죠? 그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디귿. 손을 뗀 후에 속도의 크기는 누가 더 크니? 라고 했는데요.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뭐라 그랬냐면 두 우주인 A, B가 서로 손바닥을 밀고 맞대고 미는 거다. 이때 질량은 A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쉽게 A는 2kg, B는 1kg 이렇게 숫자 놓고 생각해 볼까?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는 거예요. 자, 근데 A의 질량은 2kg고 B의 질량은 1kg인데 여기다가 속도를 곱하는 운동량이 그게 같아야 되니까 A의 속도를 1이라고 보면 B의 속도는 얼마로 보는 게 맞아? 2라고 보는 게 맞아. 맞아. 이렇기 때문에 속도는 가벼운 B가 더 빨라요 라고 해요.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맞습니다. 그죠?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은교는 기억니은 디귿 보기 중에 뭘 놓쳤어? 기억니은이요. 됐어요. 넘어가죠. 자, 17번부터 20번 마지막입니다. 질문. 17번. 아까 여기서 대부분 멈춰 있더라고요. 17번. 또 18번. 요거 두 개 할게요.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 밑줄 쳐 정지되어 있었대. 처음 운동량 0이었대. 질량이 2kg의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아 물체가 받은 힘과 시간의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 10초일 때 물체의 속력을 풀이 과정을 함께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나중 운동량은요. 처음 운동량에다가 운동량의 변화량을 더하면 돼요. 이때 나중 운동량은요. 질량에다가 나중 속도를 곱하면 되겠죠. 근데 얘는 질량이 몇 킬로라고 그랬냐면 2kg예요. 그러면 이 나중 속도가 얼마니? 이제 이거 구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물체는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운동량이 0이었어요. 정지 상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되는데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디 있냐면 충격량 그래프 됐어? 밑에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힘시간 그래프니까 10초 동안에 면적 구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면적을 구하면 얼마 되게요? 얼마 되게요? 30. 됐죠? 그래서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30이니까요. 나중 운동량이 3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량이 2니까 속력은 15개 맞아. 이렇게 가는 거죠.
괜찮아. 하겠어. 오케이. 자, 그다음에 18번은요. 운동량, 충격량에서 가장 스탠다드한 형태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꼭 나오니까. 자, 이렇게 벽면을 향해서요. 0.5kg짜리 물체가요. V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어요. 이런 뜻이야. 0.5kg가 아니구나. mkg의 물체가 벽면을 향해 날아가. 그러니까 처음에 벽이랑 부딪히기 전에 운동량은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돌게요. 오른쪽 방향으로 mv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가 벽이랑 꽝 하고 부딪히면 왼쪽으로 나오는 운동량을 갖습니다. 그러니 나중 운동량은 오른쪽의 반대 왼쪽 방향이에요. 이렇게 쓰고 보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얘 속도가 0.5v예요. 질량은 여전히 m이고요.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0.5 mv를 갖는 거구나. 이게 얘기예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무조건 나중 값에서 처음 값 빼는 거야 라고 했어요. 나중 운동량은 0.5가 아니고 마이너스 0.5인 걸 인지하셔야 되죠. 처음 운동량은 플러스 mv인데 이거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왼쪽 방향으로 1.5 mv의 운동량의 변화량 같습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기억. 벽에 충돌한 후에 공의 운동량의 크기만 봐. 충돌 후에 운동량의 크기는 0.5. 충돌 전은 1. 알겠습니까? 이 얘기죠.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한 게 아니고 감소. 자, 니은 벽과 충돌 전후에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1.5. 알겠어? 네, 너네가 벡터계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늘 검사합니다. 1.5. 니은 충돌하는 과정에서 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요 라고 했죠. 자, 지금 이때는요 공하고 벽이 충돌해요. 아까는 두 사람이 충돌했어요. 그래서 네, 누가 누구랑 충돌하든 상관없이 충돌하는 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무조건 같아야 된다. 됐어? 그러니 여기에 있는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1.5 mv라면 벽도 1.5 mv의 충격량을 받은 거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디귿만 맞아. 기억, 니은 틀려. 근데 꼬맹아,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왜 틀린지 옆에다가 맞는 걸 고쳐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걸 가지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 시연아, 궁금한 거 다 했어? 응교 다 끝났니? 맞아요. 자, 그래서 질문할 거 반드시 다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이랑 19번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여러 번 푸셔서 오히려 19번이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입니다. 그거는 해결을 하시면 돼요. 됐죠? 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지지난 시간에 했던 운동량을 선생님이랑 한번 정리.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문제로 정리해 봐서 머릿속에 남는 건 또 달라서 될 수 있으면 시험 안건으로 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지난주에 했던 얘기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건 뭐에 대한 얘기냐면 에너지와 일이었습니다. 됐죠? 잠깐 보고 가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던 건요. 일과 에너지 이 얘기야.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일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기억해봐.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걸 일이라고 했어. 기억나? 이런 얘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일이라는 건 어떤 대상, 물체에 힘을 주어 힘준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우리는 일했다라고 해. 그러니까 나도 힘을 줬어. 근데 힘만 주는 게 아니고 물체를 힘을 준 방향으로 끌고 가야 돼. 그래서 힘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켰으니까 한 일 있는 거야. 이 얘기야. 그랬을 때 일 얼마 해요? 그건 내가 준 힘에다가
그 흰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하면 돼. 그러니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갔으니까 한 일은 20줄이야 라는 얘기를 해. 근데 만약에 물체를 이동시킬 때요, 똑같이 10N의 힘을 주는데 약간 비스듬히 각도를 주면서 끌고 가면 한 일의 양은 늘어나니 줄어드니 아니면 똑같니? 줄어들어. 그쵸?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하는 건데, 이렇게 각도를 주면 줄수록요, 물체가 움직인 방향으로 사용한 힘의 크기는요, X축 방향으로 수선에 발을 내려보세요. 수선에 발을 내려보시면 실제로 화살표의 길이가 짧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각도가 생길수록. 그래서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 일의 양은 줄어들어. 그래서 결론, 힘을 준 방향하고 이동한 방향이 90도야. 한 일 얼마 돼? 0대. 이런 얘기야. 그렇죠?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 일의 양은 줄어드는데, 그 중에서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일이 0인 경우도 있다. 그 한 일이 0인 경우가 힘을 준 방향하고 물체가 움직인 이동 방향이 정확하게 90도를 이루는 경우가 한 일이 없는 경우래. 자, 이 경우에 얘 들어봐. 두 개 있다고 했어. 힘준 방향과 이동 방향 90도인 두 가지. 너네 중3 요번에 시험 범위, 중간고사 시험 범위. 그쵸? 물체를 들고 있죠? 저 힘 어디로 주는지 알죠? 위쪽으로 주죠? 근데 나 앞으로 걸어가죠. 그러니까 한 일 없죠. 알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걸어가면 실제로 바닥에 있는 물체한테 내가 주는 힘은 위쪽 방향이고요. 저는 앞으로 이동하니까 한 일은 존재할 수 없어요. 이런 얘기야. 그쵸? 자, 그러니까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걸어가는 거 한 일 없어. 이런 얘기고요. 하나 더. 힘과 이동 방향 90도인 거. 뭐 있어? 그렇죠. 등속 원운동이 그래. 그러면 너네 하나만 생각해봐. 자, 이렇게요. 바닥에 2kg짜리 물체 있어. 10N의 힘을 줘서요, 2m 밀고 가고, 그리고 얘를 1m 들어 올려 선반 위에 올릴 겁니다. 됐어. 네, 이 순서대로 일한 사람이 흰색. 자, 근데 보라색인 아이는요, 일단 들고 걸어가서 올렸어. 이렇게 일한 사람은 보라색. 한 일이 같을까 다를까? 흰색이 한 일과 보라색이 한 일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면 누가 더 클까? 뭐 이런 얘기겠죠. 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입니다. 틀리면 뒤집니다. 이거 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다 나옵니다. 1번 경로로 일을 할 때 한 일이 많을까요? 2번 경로로 일을 할 때 한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찍어봐. 몇 번? 몇 번? 1번이요. 한 일이요. 1번이 한 일이 2번이 한 일보다 많답니다. 신기하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실제로 1번은 바닥에서 물체를 밀고 가니까 마찰이 한 일이 작용합니다. 힘이 한 일. 그래서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가는 20줄의 일을 첫 번째 이 구간에서 했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체를 또 들어 올릴 때는 중력만큼 힘드니까 최소 20N의 힘들어. 그 힘으로 1m 이동했어. 한 일 있죠? 힘준 방향으로 끌고 왔으니까. 그래서 20N의 힘으로요, 1m 밀고 올라갔으니까 얘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습니다. 20. 맞아? 그래서 1번은 총 40줄의 일에서 이렇게 가요. 근데 2번은요, 일단 들어 올려서 이거랑 똑같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 올릴 때 20줄의 일을 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물체를 든 상태로 앞으로 걸어가고 있죠. 여기는 한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어? 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일이 겨우 20밖에 안 되네. 이런 얘기야. 됐죠? 그래서 여기 물체를 들고 걸어가는 구간은 한 일이 없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억해 두자.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요, 물체에다가 내가 힘을 줘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힘을 준 방향과 이동한 각도가 90도면 할 일이 없다라는 거 인지했고요. 이거 말고도 할 일이 0인 경우가 두 가지가 더 있죠. 뭐 있습니까? 내가 얘를 힘주고 밀었는데 얘 가 안 가? 안 가니까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쵸? 자, 이동한 거리가 없으니까 할 일 없어. 이거고요. 또 물체에다가 힘을 안 줬는데 혼자 가.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없어. 그쵸? 힘을 안 줬는데 가는 경우에 내가 할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하면 되고요. 이러한 일을 과학에서 좋아하는 일을 나타내는 그래프 그리면 좋겠어. 그래서 물체에다가 준 힘과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를 이런 식으로 그리죠.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갔어. 자, 그랬을 때 한 일은 어디? 면적. 이 면적만큼이 한 일이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생기던지 줄던지 하겠죠. 그래서 네, 에너지의 변화량이 저 면적이래요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고, 이러한 일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10줄의 일을 하는데 1초 걸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줄의 일을 하는데 10초 걸린 사람도 있대요. 됐죠? 네. 라고 해서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일을 많이 해 라고 하는 일하는 빠르기를 우리는 일률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일률이라고 하는 건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누면 돼. 근데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 그걸 걸린 시간 초로 나누면 된다는 얘긴데, 이때 요게 뭘 보여주는 거야? 이게 뭐야? 시간분의 거리. 뭘 거니? 속력. 그래서 일한 빠르기인 일률은요, 힘에다가 속력을 곱해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10줄의 일을 하는데 1초 걸렸어요. 와, 얘는 일률이 10줄/초다 라고 써도 되고요. 단위 이렇게 중복해서 쓰는 거 싫어서 10와트야 라고 하는 이 와트가 일률 단위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너는 1와트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1초 동안 한 일을 일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일률이 10와트라면 얘는 1초당 10줄씩 일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알겠지? 이렇게 된다.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일에도 뭐가 있어? 종류가 있어. 일에도 종류가 있대요. 그 중에 첫 번째 이렇게 바닥에요. 2kg짜리 물체를 사람이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줘서 2m 밀고 가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이라고 하는 마찰력도 작용할 거고, 중력도 작용할 거고, 수직항력도 작용할 거고, 뭐 이렇게 돼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람이 준 힘이 한 일, 물체와 바닥 사이의 마찰이 한 일, 지구가 작용하는 중력이 한 일, 알짜 힘이 한 일, 이렇게 한 일이 각지각색이 있어요. 됐어? 자, 그 중에서 얘네들의 일을 표현하면요, 사람이 준 힘은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갔으니까 20줄에 일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마찰이 한 일은요, 몇 뉴턴? 불러? 몇 뉴턴? 몇 뉴턴? 마찰이 한 일 구하고 싶어. 이거 얼마나 써야 돼? 네. 이거 그냥 사라고 쓸까요? 아니면 무슨 사라고 쓸까요? 마이너스 4로 쓰는 게 맞다.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 반대일 때 마이너스 힘이라고 하고, 그 마이너스의 힘으로 2m 밀고 갔으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8줄의 일을 한다라는 마이너스 개념의 일이 존재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얘는 플러스의 일입니다. 됐죠? 자, 중력이 한 일 얼마?
중력의 한일은 0이야 라는 거고요. 알자임이요. 몇 뉴턴? 알자임. 얘하고 얘는 상쇄돼서 수직 방향은 알자임이 없어. 그럼 수평 방향은? 얘하고 얘의 합력을 구해야죠. 어느 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몇 뉴턴? 그렇죠. 그러면 이 6은 플러스 6이야 마이너스 6이야? 플러스 6이죠. 플러스 6뉴턴의 힘으로 2m 밀고 갔으니까 알자임의 한일은 플러스 11줄이야 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일 중에서 플러스의 의미는 뭘까? 마이너스의 의미는 뭘까? 이 얘기였어요. 자, 그 플러스의 1과 마이너스의 1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넣었어야 되는 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 일할 수 있는 능력 뭐라고 불러? 에너지. 됐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할 거야. 그러니 만약에 어떤 애가 일하기 전에 처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칠 거야. 근데 얘가 일했어. 40만큼. 그러면 일한 후에 나중에 에너지 얼마 돼? 60이라고 해서요. 실제로 일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마이너스의 1이라는 게 요거죠? 맞아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한 일만큼은 에너지를 줄여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에너지 60입니다. 근데 얘가 일을 받았대요. 얼마만큼? 20만큼. 그럼 나중 에너지 얼마야? 80이야. 그러면 일을 증가시키는 플러스의 1도 존재해요. 그 플러스의 1이 얘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가고 있는 방향으로 작용할 힘이 한 일은 플러스에 있다. 그만큼 에너지는 증가할 거다. 자, 그럼 이제 에너지 80인데요. 애가 갈 동안 제가 한 일도 없고 받은 일도 없어요. 그리고 10시간이 지났어요. 에너지 얼마입니까? 그대로 80이죠. 에너지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스스로 감소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무조건 일을 한 만큼만 줄고 일을 받은 만큼만 늘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한 일도 받은 일도 없다면 에너지는 보존돼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어? 자, 근데 이러한 일을 받으면 어떤 일은 힘은 에너지를 감소시킬 거고 어떤 일은 에너지를 증가시킬 건데 됐어?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있던 A라는 물체가 이 다양한 힘을 받아서 A-라는 위치로 왔을 때요. 결과적으로 얘는 처음보다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했어요? 이거 뭐 봐야 될까요? 여기까지 오면서 결과적으로 에너지는 는 거야, 준 거야, 얼마만큼 변한 거야? 이거 알고 싶어. 뭐 보면 될까요? 뭐 보면 될까요? 알짜 힘이 한 일을 보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작용했을 때 결과적으로 얘는 딱 에너지가 12만큼만 증가했어. 이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알짜 힘이 한 일이 총 힘을 받은 결과 에너지의 총 변화량을 얘기한다. 그래서 알짜 힘이 한 일이 총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요. 일을 하거나 받으면 에너지가 변하네.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뭐야? 라면 됐어. 사실은 일은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힘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의 의미는요. 일은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일입니다. 그래서 일을 30 했어. 그러면 이 30만큼의 무조건 에너지의 변화가 있어야 돼. 그래서 30만큼 늘던지 30만큼 줄던지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일은 에너지의 총 변화량을 얘기해. 그러면 어떤 일이 어떤 에너지를 변화시켜? 이거 정해져 있어? 아니면 무작위야?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를 못하고 지나갔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 중에서 어떤 일은 어떤 에너지를 변화시킨다가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이게 정해져 있어. 신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요. 정확하게 얘가 여기다가 여기까지 왔을 때 총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뭐 보면 알아? 알짜임이 한 일만큼이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총 변화량은 알짜 힘이 한 일만큼이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해서 물어보면 알짜 힘이 한 일을 찾으면 돼.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총 변화량은 알짜 힘이 한 일이야.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이 얘기야. 정해져 있어. 이게 물투 내용이야. 근데 이걸 알아야 물론 심화가 풀려. 훨씬 쉽게.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짜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총 변화량입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 말고 선생님 저는 위치 에너지도 아닌데요.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뭐예요? 위치 에너지가 변화하려면 물체가 올랐다 내려갔다 해야 되겠죠? 이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은 건 바로 중력이 하는 거예요. 중력이 한 일만큼만 위치 에너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특정한 일은 특정한 에너지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런 것들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에너지는 딱 두 종류밖에 안 배워요.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하는데요. 너네 알아도 중학교 때 배우는 모든 것들은 힘을 빼고는 방향이 없는 스칼라야.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일과 에너지는 방향이 없는 스칼라입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에 운동 에너지 구할 때 이 V는요 속도가 아니고 이건 속력이야. 그러니 위쪽으로 2의 빠르기로 던지던 비스듬한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던지던 아래로 2의 빠르기로 던지던 이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던져도 운동 에너지는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에너지는 방향 없어. 크기만 있어. 그러니까 던진 방향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크기만 같으면 다 똑같은 운동 에너지를 갖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아. 되겠죠? 자,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러면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요. 고등학교 때는 위치 에너지라고 안 하고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불러요. 포텐셜이 영어로 잠재죠.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잠재된 에너지. 뭐가 잠재되어 있어? 운동 에너지로 바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래서 그게 바로 위치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잠재적인 에너지니 이걸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이 위치 에너지는 중학교 3학년 때 위치 에너지가 뭐 때문에 생겨? 중력 때문에 생겨. 그래서 중력, 위치 에너지야.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요. 그쵸?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어떤 물체가 있어. 근데 지구에 있잖아. 지구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요. 중력이라는 힘은 물체의 질량과 비례하는 만큼의 힘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질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에요. 중력은. 그래서 2kg이면 20N의 힘으로 3kg이면 30N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하죠. mg. 이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모든 물체는 땅바닥에 붙습니다. 중력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자, 근데 내가 이 물체를 들어올리고 싶어. 이 물체 들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중력만큼이고
이 물체를 h만큼 들고 올렸다면 움직인 거리가 h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물체를 여기까지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이 해준 중력에 대한 일은 mgh야. 맞아? 그래서 물체가 올라가게 되면 물체 입장에서는 사람으로부터 mgh만큼의 일을 받았어. 일을 받았으니까 에너지가 생겨야 되잖아? 그게 바로 뭐야? 중력 위치 에너지야. 이거야. 그래서 중력 위치의 에너지는 사람이 바닥에서 그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일 mgh가 중력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중력 위치 에너지를 잘 보니까요, 선생님 위치 에너지는요 실제로 작용하는 중력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더 큰 에너지가 생기네요. 이게 됩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원래 작용하는 그 힘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생기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구나. 그러니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는 더 커지겠구나. 이런 얘기야. 이해돼? 자, 근데 이 위치 에너지는 실제로는 세 종류가 있어, 꼬매가. 그 중에서 너네가 지금 배우는 개정 물리학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중력이 만든 위치 에너지고요. 하나는 용수철이 탄성력이 만드는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재고나 과고 가야 그 다음 과정을 하겠죠. 사실은 일반고나 자사에서는 이 다음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위치 에너지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가자. 그게 뭡니까? 세 번째는 전기 위치 에너지. 이걸 우리는 그냥 전기 에너지라고 해서요 페로도에서 중3 때 배웁니다. 근데 이 개념이 아니고 그냥 페로도에서 전류가 흐를 때 위치 에너지 얼마야? 뭐 이 정도로 배웁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전기 위치 에너지가 아니고 그냥 전기 에너지라고 배워요. 됐죠? 근데 이게 전기 위치 에너지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위치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는지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들 과정에서 9선까지 끝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용수철이 만드는 탄성 에너지도 보여드릴게요. 위치 에너지는 무조건 그 힘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생기는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 실제로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하려면 용수철의 탄성력 요 얘기 잠깐 보고 가야 돼. 어떤 용수철이 있어. 어떤 용수철이 있는데요. 이 용수철 A에다가 10N의 힘을 주니까 얘가 10cm 늘어나는 용수철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 용수철에 10N이 아니고 20N을 매달면 몇 cm 늘어날까? 해봐. 10N을 매달리니까 10cm 늘어나는 용수철이었어? 그러면 이 용수철에 20N의 힘을 주면 몇 cm 늘어나냐? 그렇죠. 20cm. 그러면 얘가 30cm 늘어났다면 몇 N을 매달았다는 얘기니? 30N. 맞아. 이런 식으로요. 용수철은 정확하게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이라는 힘하고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언제나 정확하게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이한 문제예요. 그래서 용수철은 작용한 힘과 늘어난 길이가 정확하게 비례하는 엄청나게 특이한 물질입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10N의 힘을 주니까 10cm 늘어나. 20N의 힘을 주면 20cm 늘어나. 그래서 정확하게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옆에 보면 또 다른 용수철이 존재한다. 근데 또 다른 용수철이라는 이해는 훨씬 두껍고 단단해. 훨씬 두껍고 단단한 아이야. 얘 용수철 B라고 할 건데 얘도 똑같이 10N의 물체를 매달게. 늘어난 길이 같아? 달라요. 그래서 얘는 2cm 늘어났다고 치자. 이렇게요. 용수철이 얼마나 단단하냐에 따라 늘어나는 길이가 달라요. 하지만 같은 용수철이라면 10N일 때 2cm 늘어난다면 20N일 때 4cm 늘어나는 각각의 용수철마다 비례 관계는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늘고
잘 늘어나는 용수철은 샤프 같은 데 넣고 딱딱딱딱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단단한 용수철을 샤프에 넣으면 샤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동차에 넣겠죠. 그러니 사람들한테 용도에 맞춰서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게 이 용수철이 얼마나 단단해 라고 하는 성질을 나타내는 상수값을 줍니다. 그 상수값을 우리는 용수철 상수 또는 탄성계수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용수철 상수 또는 탄성계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용수철이 단단한지를 표현합니다. 됐죠? 자, 그중 A 같은 경우에 용수철 상수 어떻게 만드냐면요. A라는 용수철은요. 10N의 힘을 주니까 10cm 늘어났단 말이야. 근데 용수철 상수는요. 모든 용수철을 1m 늘어날 때 필요한 힘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1m는 100cm입니다. 그래서 10cm 늘릴 때보다는 10배 큰 힘이 필요하겠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100cm 늘어나려면 이 용수철은 100N의 힘이 필요해. 그러니 A라는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 값은요. 1m 늘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100Nm/m라고 쓴대요. 1m 늘어날 때 100N의 힘 필요해. 이렇게 쓴대요. 되겠어? 똑같이 B에서도 한번 해보시면요. B는요. 10N의 힘을 주니까 겨우 2cm 늘어났어. 그러면 100cm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보다 50배 많이 늘려야 돼. 그러니까 힘도 50배 큰 힘을 줘야 돼. 그래서 얘는 500N의 힘이 필요한 용수철이잖아. 그러니 용수철 B의 용수철 상수는요. 500Nm라고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용수철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숫자로 표현한 값을 용수철 상수 또는 탄성 계수라고 합니다. 그 용수철 상수는 각각의 용수철을 1m 잡아당기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를 얘기한다. 됐지? 자, 근데 이렇게 용수철 상수를 구했더니 A에 비해서 B가요 5배 크네? 훨씬 커. 용수철 상수가 크다는 얘기는 뭘까? 얘는 단단해서 잘 안 늘어나. A에 비해서 5배 단단해.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길이는 A보다 5분의 1 적게 늘어나. 이런 뜻이야. 되겠어? 네. 그러니까 똑같이 10N의 힘을 줘도요. 용수철 상수가 100인 A와 용수철 상수가 500인 B를 보시면 똑같은 힘을 줘도 늘어난 길이 B는 거꾸로 돼서 10하고 2예요. 되겠어? 용수철 상수가 클수록 잘 안 늘어나 이 뜻이야. 근데 이러한 용수철 상수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앞으로 여기에 매달려 있는 물체가 몇 뉴턴짜리인지 몰라도 구할 수 있어요. 각각의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에다가 늘어난 길이를 곱하면 그 용수철에 지금 생긴 탄성력의 크기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A를 보세요. A는 용수철 상수가 100Nm/m인데 어떤 물체를 매다니까 10cm 늘어났다고 쳐. 그러면 여기 매단 물체가 몇 뉴턴인지 구한다고 쳐. 그러면 여기다가요. X는 늘어난 길이니까 얼마 집어넣고 싶니? 이거 10cm 넣는 순간 너무 망했을 거야. 왜일까요? 왜일까요? 늘어난 길이 10cm인데 왜 그거 넣으면 안 돼요? 그렇죠. 단위 맞춰줘야죠. 탄성계수 단위가 미터니까 늘어난 길이도 미터로 넣어야만 계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10cm 늘어났으니까 0.1m로 바꿔서 넣어서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10N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수철에 탄성력이 10N 작용하면 이 물체도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10N이라서 힘의 함력이 0인 위치에서 정지되어 있는 거야. 이런 얘기야. 괜찮아? 그러니까 탄성력을 보면 그 순간 매달려서 있는 물체의 무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용수철 B도요. 탄성계수가 500Nm/m인데 이름 모를 어떤 애를 매달았더니 2cm라는 0.02m 늘어났어. 그러니까
작용하는 힘이 10N인 거 맞지? 이런 식이야. 됐죠? 그래서 앞으로는요, 굳이 몇 뉴턴을 매달아서 몇 센치 늘어났어? 그러면은 몇 센치 늘어났으니까 몇 뉴턴이야? 이거 할 필요 없고요. 탄성력을 용수철 상수에다가 늘어난 길이 곱하면 맞바로 계산할 수 있다. 되겠지? 자, 그러면 이때요.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과 늘어난 길이 사이의 관계 그래프 그렸죠?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까요? 아까 언니하고 했는데 이 기울기 뭘까요? 이과 치상이는 그래프 가지고 노는 걸 그랬어? 자, 기울기 빨리 생각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로 나타낼까요? 은교,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는 시연아 찾았어? 기울기의 의미가 뭐야? 응? 안 들렸어. 미안. 말해봐. 괜찮아. 뭘 것 같아? 기울기? 그쵸.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요, 용수철 상수입니다. 왜? 그래프의 기울기는 무조건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을 쓰라고 했으니. 그래서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용수철 상수. 그렇죠? 됐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처음부터 용수철 상수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얘가 B의 용수철 상수인 500N/m를 그린 거라면 A의 용수철 상수는 100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야. 됐죠? 그래서 탄성력을 그릴 때요. 기울기는 용수철 상수 나타낸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의미를 알았어. 면적은 뭘까요? 이 그래프의 면적에도 의미했어. 그래프의 면적 해석하는 방법 가르쳐드렸죠. 그래프의 면적은 무조건 x축과 y축의 곱이네. 그러니까 y축은 물체해준 힘이고요. x축은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죠. 그래서 이 물체에 매달았더니 이 물체의 힘 때문에 얘가 이만큼 이동했어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면적은요, 사람이 용수철한테 해준 일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용수철은 그 일을 받았네. 자, 일을 받은 용수철은 일 받은 만큼 뭐가 생기니? 에너지. 됐죠?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가 바로 용수철이 갖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면적이 바로 용수철에 생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나타내는 값이야. 면적 구하면 돼.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죠.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이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입니다.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됐어. 밑변 곱하기 높이 됐니? 그래서 k x 제곱 요겁니다. 됐죠? 그래서 용수철에 생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요,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하는 탄성력 그래프에서 면적 구하는 식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이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 안 배웁니다.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그걸 하는 친구들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도 중력이 만든 위치 에너지가 있고 용수철이 만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있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된다. 고등학교 가서 배우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주로 얘를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에 내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물질도 있어. 그쵸?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늘 위로 날아가는 새가 있는데 날아가고 있어. 2km짜리 새가 2의 빠르기로 가는데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 있다. 그쵸?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새는 지면보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고요. 가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가지고 있어요. 이 새는 mgh니까 mgh
만큼의 위치 에너지 있어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4만큼의 운동 에너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진짜 에너지가 나와 204라는. 됐죠? 이렇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진짜 에너지를 우리 뭐라 그럴까? 이걸 뭐라 그러니? 이거 모르면 너네 여기 앉아있으면 경찰한테 신고해야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야지.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중 선생님은 중학교 3학년 수준이 익숙하니까 중력 위치 에너지를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나오면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해도 역학적 에너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한순간에 생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구해서 더하시면 돼. 그러면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는 이 새끼가 막 날아갈 거야. 보존되니 안 되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경우에만 보존됩니다. 항상 보존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가 언제일지 알아야죠.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만 보존된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맨날 그 문제를 보면 공기저항 무시에 마찰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정말 마찰력과 공기저항 딱 요 두 개만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니? 거긴 그냥 대표적으로 그 단어만 쓰는 것 뿐이고요. 실제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하는 힘이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3개밖에 없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은 3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 3개의 힘만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건데 이 3개 말고 다른 나머지의 힘이 작용하면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를 변해. 그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나머지 힘을 비보존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됐어?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저 3개밖에 없는 힘을 알면 되겠네? 뭘 거 같냐? 뭘 거 같냐? 바로 얘네들이야. 포텐셜 에너지 만드는 3개. 됐어? 그래서 중력이, 탄성력이, 그리고 전기력. 이 3개의 힘만 정확하게 물체가 내려가면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정확하게 운동 에너지로 만들어버려. 위치 에너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를 정확하게 만들어서요 모든 순간에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력만 받으면서 물체가 운동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야. 이런 얘기야. 탄성력만 받으면서 운동해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중력과 탄성력이 같이 작용해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됐어? 근데 이 3개 말고 다른 힘이 작용한다면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는 변합니다. 이 3개를 뺀 나머지 중에 대표적으로 마찰력, 공기저항, 그리고 사람이 주고 있는 힘. 물체가 운동하는데 사람이 밀었어. 그럼 변해요. 됐어? 그리고 자기력, 동력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치? 이 3개를 뺀 어떤 힘이 와도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변합니다. 됐니? 그래서 중학교 때는 보존력과 비보존력이라는 단어를 안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대표적으로 마찰과 공기저항 작용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됐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됐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그렇죠?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역학적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만약에 마찰이 있는 공간을 움직이면 역학적 에너지는 60으로 줄었어. 그럼 에너지가 100이었다가 60으로 줄었네요? 안 줄어. 에너지는 언제나 보존돼야 돼. 그래서 에너지 중에 일로
그래서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100이었다가요. 마찰이 있는 곳으로 가면 역학적 에너지가 60으로 줄었어. 그럼 40 어디 갔어요? 그건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는요. 보존력만 작용하던 비보존력이 작용하던 상관없이 에너지는 언제나 보존됩니다. 에너지는 모든 순간에 보존됩니다. 그렇죠? 단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만 될 뿐 에너지는 언제나 보존됩니다. 그래서 단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는 이 세 가지 힘만 작용하는 경우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배워요. 근데 고등학교에 오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나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뉘앙스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설명으로 나오는 거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는 롤러코스터에서 기억나? 롤러코스터 이렇게 있어. 롤러코스터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의 위치를 A라고 해보자 그랬어요. 여기 질량이 mkg의 물체가 마찰이 없는 곳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짝 건드리면 얘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동할 건데 그 중에서 B라고 하는 지점은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 C라는 지점은 지면으로부터 16m 높이, D라는 지점은 지면으로부터 4m 높이로 지난 시간에도 예들어 드렸어요. 그쵸? 했던 걸로 하면 빠른 속도로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A라는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그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나올 건데 모든 지점에 마찰이 없다 그랬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모든 지점이 같아야 되는데 A는 지면으로부터 위치 에너지가 mg20만큼이고요. A 위치에 가만히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A 지점의 위치 에너지가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인 거예요. 근데 얘가 내려와서 B점을 지나면 내려오니까 꼬맹아 무슨 에너지 감소? 위치 에너지는 감소. 무슨 에너지 증가? 운동 에너지 증가. 이거를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이야. 이렇게 표현해. 그럼 꼬맹아 여기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이야?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이야. 그치? 여기는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이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3 때는. 됐죠? 자,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구간에서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몇 미터만큼? 몇 미터만큼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 10미터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됐어.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됐겠죠. 그래서 B점에 왔을 때는요. 남아있는 위치 에너지 mg10이지만 모든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가 mg20으로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정말로 그래서 얘가 낙하한 높이만큼이 정확하게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만들어내서 mg10이 됐다. 맞지? 이 얘기야. 자, C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mg16.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로 보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mg20이니까 얼마? mg4가 운동 에너지고요. 그 mg4는 최고점에서부터 낙하한 거리를 얘기한다. 맞죠? 네. 자, D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mg4고요. 운동 에너지 그래서 보시면 얼마? mg16인데 요건 최고점으로부터의 낙하한 거리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얘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떠있는 높이만큼이 위치 에너지, 모든 순간의 위치 에너지. 그리고 최고점으로부터 최고점이야. 됐어? 바로 직전이 아니고 최고점으로부터의 낙하거리가 바로 운동 에너지. 맞아. 이 둘을 더한 값이 바로 원래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가 원래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A 대 B의 위치 에너지는 떠있는 높이니까 20 대 10, 2 대 1이야. 이랬어, 그치? B 대 C의 위치 에너지의 비율, 떠있는 높이 비율이니까 5 대 8이야. 생각나고 있어? 네. C 대 D의 위치 에너지의 비율은 떠있는 높이 비율이니까 4 대 1이야. 이랬단 말이야. 자, 그러면 B 대 C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속력이 나오면 속력 놓고 계산해도 되지만 우리는 낙하거리를 하니까 그걸로 해도 돼. 됐죠? 그래서 얘는 10 대 4니까 5 대 2야. C 대 D의 운동 에너지 비율 낙하거리니까 1 대 4야. 되죠? 자, 그러면 꼬맹아, C 대 D의 운동 에너지 비율이 1 대 4면 C 대 D의 속도 비율은 속력비 몇 대면? 여기까지 설명했었는데 1대 알아? 됐죠? 시연 알아? 돼요? 네 1대입니다. 돼야 돼. 그 다음에요 얘가 이렇게 내려올 때요 특정한 위치요 연결 X라고 특정한 위치인 X를 지날 때요 얘 X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2대 3이라고 치자. 머리 돌려. 자, X에 왔을 때 그 순간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크기 비율이 2대 3이야. 자, 그렇게 되려면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높이를 지나고 있다는 얘기가. 몇 미터? 8? 맞아요? 네. 8m 지나면 된대요. 돼요. 위치 에너지는 남아있는 높이 비율이고요. 운동 에너지는 낙하한 높이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2대 3이라면 지면으로부터 8m 높이를 얘기한다. 되겠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 지날 때 속력은 얼마야? 30초 준다. 여기 지날 때 속력 왜? 왜 빨리 하겠습니까? 이게 눈으로 풀린단 말이야? 손이 안 움직인단 말이야? 계산해라. 속력 비율. 속력 값이 얼마 나옵니까? 구한 사람은 이게 재민 지호봐 시연 얼마? 속력 얼마냐고. 그러게 왜 손으로 안 풀어? 문교 얼마 나와? 5? 맞아? 문교 뭐래? 너그러운 거 아니야? 아니야? 얼마?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얘는 정확하게 여기가 8m면 몇 m가 나간 거니? 12m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야. 오메가 풀어서 차라리 틀려야 돼. 됐어? 아무 생각 없으면 큰일 나. 됐어? 풀어서 틀리시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실제로 저 지점에 오면 12m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어 있어요. 됐죠? 물리는 다 방정식으로 풀어요. 뭐하고 뭐가 같다라는 걸 찾으셔야 돼요. 됐어? 그러니까 12m 감소한 위치 에너지 mg12가 그 순간의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2분의 1 mv 제곱. 맞아. 그러니까 질량은 의미가 없어. 꼬매라. 그래서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이때 속도는요, 속력은요, V는 루트 2G12야. 맞아. 루트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12 됐냐? 그럼 얼마냐?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지. 얼마가 밖으로 나가냐? 4가 나가네. 4 루트 15 맞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하죠. 되죠? 4 루트 15입니다. 이 순간의 속력. 되겠어?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답니다.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해봐드린 거고요. 그걸 뺀 나머지 문제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문제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피세요 이제 책. 역학적 에너지가 가장 내용도 많고 어렵습니다. 자, 20분만 하고 잠깐만 끊을게요. 시연이 가야 되니까 그때 오시죠. 자,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요 중간에 일찍 온 사람들 질문을 다 받아드렸는데 저한테 질문한 걸로 다 됐는지 됐어? 그거 말고 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빠진 건 없는지 볼게요. 자, 우리요 44페이지 89번부터 94번까지는 다 푸셨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 중에서 질문 있을까요? 괜찮아요? 자, 95번 문제가 아까 탄성에너지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95번부터요. 넘기셔서 118번까지 빠진 문제 푸시는 겁니다. 그렇죠? 20분 드릴 테니까 빠진 문제 다 풀어서 채점까지. 그리고 아까 질문 못한 문제 있으면 개별적으로 이제 됐어? 질문하시고 잠깐 끊을게요. 혹시 못한 질문 있어? 다 한 거야? 은교 질문 못한 거 있었어? 채민이 못한 거 있어? 네네네. 딸내미는? 그리고 너의 이 예쁜 이제 책은 팔까? 아니, 어? 앞에 좀 보였어요. 오 이제 팔 수 없게끔 되구나. 또 이제 시간 될 때마다 풀어서 채점해서 선생님하고 물리 원하는 거가 최대한 풀어서 그럼 되겠지?
대해서 지금 5번째 생각. 신기하죠? 5명이 가정을 이루는 거죠. 자, 여기 조준면으로부터요 2kg짜리 물체가 1m 높이에서 무슨 면이 있어요? 그렇거든요. 데려오면 무슨 면이 붙잖아? 그럼 여기서 위치가 지금 100이면 반을 보면 얼마나 줄까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요 무슨 에너지로 주는 거야? 근데 얘가 가다가 나무토막이랑 쿵 하고 부딪히면 나무토막을 밀고 가다가 둘 다 정지 이랬어요. 그럼 정지에서 내려온 무슨 에너지가? 없죠. 그러면 이 무슨 에너지를 내리면 다른 에너지로 또 전환되겠죠. 뭐가 됐을까요? 그리고 나무토막을 밀는 그래서 나무토막을 밀는 물로 전환 이것도 돼. 맞아? 그런 거면 실제로요 나무토막을 밀는 물을 넣어놓다 지금도 하겠죠. 근데 그럼 얘의 위치 에너지는 N, G, H죠. 이게 나무토막을 밀는 힘 곱하기 나무토막을 보유한 거리를 맞춰. 되겠어? 그리고 왜 문제 풀 때 중간 없이 대충 생각해? 응? 식은 어디 갔어? 뭐를 넣는 거야? 이걸 어떻게 풀었어? 응? 거기를 어떻게 풀었어? 식이 뭐야? 그걸 식어봐. 어떻게 넣는 거야?
예? 제가 네가요. 괜찮아. 어차피 선택은 내가 하는 거라서. 어차피 고생은 내가 하는 거라서 너네 그냥 앉아 있으면 돼. 그러면 이렇게 최대한 잡아당기면 됐어? 잡아당기고는 얘에서 무슨 있어? 천천히 주지. 됐어? 그게 손을 누르면 얘가 다시 원래대로 들어오잖아. 그래서 탄성을 좀 주면 주어주지. 누르면 줘. 그러니까 원래대로 탄성을 좀 크게 이거 운동하는 게 그래서 탄성 에너지만큼이 운동해 주고 싶어. 자, 탄성을 넣어줘서 간단하게 자, 쓸데없는 거 줘. 우유도 좋네. 우유도 좋네. 이씨, 주시 제고 오겠지. 뭐를 줘? 어때? 딸, 질문. 어디? 101번. 101번? 이제는 이해돼? 자, 이 높이에 있어. 이중노보다 무슨 에너지? 그게 떨어지면 무슨 에너지? 그럼 이쯤 어디에 오면 위치면지도 운동면지도 오겠지? 네. 그랬을 때 남아있는 요 높이만큼이 무슨 에너지? 그럼 내려오는 요만큼 무슨 에너지? 그것 때문에 운동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에 생기니까 근데 1인 얼마?
나 노안인데 안 보이잖아. 그죠? 그 탄성력 F는 KX. 그죠? 지금은 이거 푸는 거를 유지하지가 운동하지 힘으로 하는 거잖아. 이렇게 나가겠어. 그랬다가 손 놓을 거야. 무슨 energy 무슨 energy? 탄성 위치 energy.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간 탄성 에너지가 없어지면서 그 자체가 그죠?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시 이분의 에너지 구하는 이분의 에너지 구가 없다. 이때 손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V는 N분의 X에다 숫자 떼면 되지. 이거 다 써도 뭐해? 그러게요. 먼저 가십시오. 얘들아 시연이가 안 된다. 우리도 쉬자. 10분만 쉬었다가 그죠? 열 파트 나가.